FRM 파트 1에 밸류에이션 앤 리스크 모델을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내용이 어려워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그나마 좀 쉽고,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 거기다가 통계를 좀 더 알면은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공부를 하려면 두 가지 상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채권이라는 상품과 두 번째는 옵션이라는 상품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통계적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그 앞에서 이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는 대부분 통계적 태클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리스크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떤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뭐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소화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머릿속에 뭔가 조금은 바틀렉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지적인 능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번쯤 공부해보는 거죠, 다시. 이게 이제 이런 거다라고. 자, 시작을 하기 전에 말이죠. 이 제목이 Valuation and Risk 모델이잖아요. 사실 두 가지인 거죠. Valuation 모델이 있고 리스크 모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Valuation 모델은 뭐며 리스크 모델은 뭘까요? 뭐가 차이가 나길래 Valuation 모델과 리스크 모델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Valuation 모델은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숫자를 계산할 때에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의 상수다. 하나의 값이 딱 나온다. 그거를 이제 그 통계적 표현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점 추정 같은 겁니다. 점은 숫자를 한 개 딱 추정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가치 얼마지? 이 정도 될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하면 가치가 얼마지? 이런 것도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모델은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이 딱 하나예요. 숫자가 한 개가 나옵니다. 리스크 모델은 그럼 뭔가요? 리스크 모델은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개 나오는 결과값에 해당되는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0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되고 1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부여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디스트리뷰션 분포라고 하고요. 그 분포를 그려내는 모델이 리스크 모델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나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uncertain 하다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결과가 뭔지 나올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uncertain 하다고 해요. uncertain 명사는 uncertainty죠. 불확실성. 그럼 이 불확실성하고 리스크하고는 같은 뜻일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리스크도 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것도 뭐 불확실하다는 의미와 같아서 리스크와 언서턴티는 결국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자, 리스크는요 언서턴티하고는 같지 않아서 앞에 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probability with uncertainty.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리스크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이거 t 이꼴 0 시점이고 여기를 t 이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1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여기서 뭔가 지금 여기가 현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금융 상품을 하나 살게요. 예를 들어서 100을 주고 샀습니다. 자, 1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를 내가 받는 거니?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105라는 걸 받아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확실하게 105 받아요. 이런 거는 우리는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 100이라는 걸 주고 제가 사게 되면 이렇게요. 나중에 잘 되게 되면 110을 받을 수가 있고, 혹시나 잘 못 되게 되면 저는요 한 90 정도밖에 못 받아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과 아웃컴이 뭐가 나올까 uncertain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언서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지금 100에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위험하다라고 리스키 상품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언서튼한 불확실성의 어떤 확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예컨대 80%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20%다. 이렇게 언서튼때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런 세상은 우리는 리스키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이 uncertainty란 말과 리스크란 말은 같지 않다. 단순히 불확실하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불확실성 결국은 경우의 수가 복수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건데 2개 또는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복수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게 리스키한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아웃컴이 결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끝에 가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100오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때는 이건 아주 굉장히 certain한 거고 이거 certain한 거는 그냥 100%죠. 이것만 나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risk free라고 합니다. 무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리스크 모델은 그러면 뭘 만들어내는 거니? 여기서 100을 주고 제가 어떤 금융 상품을 사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나요? 이거 2개밖에 안 나왔죠? 이거 말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분포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나오는 결과가 그 분포의 모양에서 자, 우리는 맨 왼쪽 끝에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면 얘를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막 있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10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0도 나올 수가 있고 120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도 나올 수가 있고 80도 나올 수가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100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10번 해보게 되면 한 2번 정도 나와요. 여기 높이가 2번이죠. 90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3번쯤 나와요. 그럼 높이는 5번. 이거는 뭐가 나오는? 요거는 한 4번쯤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한 4번쯤 나와요. 그러면 2번, 3번. 벌써 너무 많아지네. 요거 한 번 나와요. 요거 90은 한 2번쯤 나와요. 얘는 한 3번쯤 나와요. 그러면 6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빈도수만큼 나와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분포의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모델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서 하나의 분포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리스크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 모델에서 숫자를 정의해야 돼요. 숫자가 얼마니? 리스크를 돈으로 말해봐. 금액으로 말해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내려가면은 80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숫자를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자. 다양한 숫자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걔가 리스크라고 하자. 나중에 그걸 정의를 할 텐데 그런 류의 리스크 척도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밸류 리스크라는 개념도 있고 expected shock라는 개념도 있고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리스크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리스크 모델은 분포를 이해해야 되니까 통계적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 분포라고 하게 되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포가 정규 분포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정규 분포만 알아도 아주 훌륭하다고요. 그 정규 분포가 대단히 중요한 분포인데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포를 이렇게 섞고 계속 섞다 보게 되면 결국은 모양들이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보게 되면 숫자의 특성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에 어떤 그런 숫자들이 있고 어떤 것도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도 있고 어떤 데는 가운데만 뾰족한 분포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막 섞다 보게 되면 정규 분포의 모양처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크를 측정할 때도 정규 분포의 세상을 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정규 분포만 알아도 아주 훌륭하다고요. 자, 오늘은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밸류에이션부터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모델, 리스크 모델은 분포니까 뒤에 가서 좀 하도록 하고요. 밸류에이션 모델은 분포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아니고 점 추정이에요.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함수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게 되면 얘가 얼마입니다 라고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 그걸 공부해 볼 텐데, 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가치 평가는 대상의 상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즉, 그 컨텐츠 한번 보세요. 컨텐츠, 목차. 스타디 세션 12에 Measuring Risk and Volatility란 말이 있죠.
리스크나 볼러틸리티는 되게 비슷한 용어로 쓰이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용어가 그냥 인터체인지블하게 서로 교체하면서 쓰는 용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긴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스터디 세션은 그 리딩 45에 보시게 되면 Measures of Financial Risk, 금융 리스크를 계산하는 척도가 뭐가 있나요? 자, 우리가 그런 거 하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에 말이지, 혈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금방 피로해지기도 하거니와 상처가 나게 되면 자꾸 잘 굶기도 하고, 낫지도 않아. 혹시 너 당뇨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당뇨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뇨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그때는요. 혈당 검사를 하죠. 혈당 검사에서 근데 공복시 혈당이 100 이하로 나오게 되면 안심하지만 공복시 혈당이 130 나왔다고요? 이거 굉장히 높은 위험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위험을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파이낸셜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숫자로 보여주는 척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베타, 듀레이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밸류 리스크라는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밸류 리스크라는 거, 익스펙티드 쇼폴 이런 종류 할 거예요. 그래서 46에 보시게 되면 calculating and applying value risk라고 해서 실제로 이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 리스크를 구하기 위한 아주 키 파라메타가 변동성입니다. 볼러틸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볼러틸리티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게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45, 46, 47은 전부 다 밸류 리스크와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스터디 세션 13은 크레딧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인더스트리 테스팅이 있는데 이 스터디 세션 13은 기본적으로요. 크레딧 리스크, 그래 상대방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을 여기서 공부를 할 거고 그 상대방의 부도가 날까 안 날까를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신용 등급입니다. 상대방의 신용 등급. 그게 이제 리딩 48에서 외부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 등급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이제 external rat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또 내부적으로요, 자기들의 신용평가 모형들이 있어서 내부 신용평가 등급도 있어요. 그게 인터널 레이팅인데, 익스터널 레이팅과 인터널 레이팅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잠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리딩 49에서는 컨트롤 리스크가 있잖아요. 국가 위험이죠. 이거는 사실은 FRM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 국가가 부도나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국가의 위험을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국가의 위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용 위험 같은 걸 얼마만큼 상대방이 위험한가요? 이거를 측정을 할 때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보는 거지, 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서 돈 안 갚을 거야.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이런 거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국가는 달라요. 국가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짐바브웨, 그 나라를 아주 폄하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짐바브웨라는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 무슨 통화로 빌려주겠습니까? 신사임당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달러를 빌려주겠죠. 그게 이제 기축통화고 글로벌 기축통화니까 그 달러로 빌려줄 거라고요. 그러면 짐바브웨가 그 달러를 가지고 뭔가 자기 나라에서 썼다가 상환할 때 뭘로 상환하게 되겠습니까? 달러로 상환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짐바브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환 보유고죠.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 국가의 신용위험 평가할 때는 그 나라의 곳간에 달러 얼마나 가지고 있니? 외환 보유고 얼마나 있니? 이런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달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 그 나라 대통령이 갚지 마. 이렇게 했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좀 가난하지만, 혹시나 짐바브웨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엄청나게 글로벌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나라는 아주 가난해요. 근데 이 기업은 말이죠. 짐바브웨에 있는 이 기업 하나는 엄청나게 부자인 기업인 거예요. 국제 무역을 해서 달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갚아야죠. 이제 회사도 자기가 달러를 갖다가 딴 데서 빌려와가지고 이 회사가 달러를 빌려왔으니까 달러를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외화를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외화 송금 금지.
그러면 갚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류의 political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 위험은 그 ability to pay,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willingness to pay, 갚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willingness to pay라는 거는 계량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 사람이 돈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돼? 대통령 관상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칸츄리 리스크를 FRM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그냥. 칸츄리 리스크의 개념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정도만 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립니다. 계량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리딩 50에 measuring credit risk. 자, credit risk도 뭔가 측정하는 이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expected loss, unexpected loss가 아주 대표적인데, 예상했던 손실이 있고요. 예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왔어. 예상을 벗어난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이긴 한데, 두 가지 척도, expected loss하고 unexpected loss. 이거 개념도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거를 여기서 한번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리딩 50까지가 크레딧 리스크 이야기고요. 51은 오퍼레이션 리스크, 운영 위험입니다. 이 운영 위험이 계량화가 진짜 어려운데, 누가 이제 사기를 치거나 임직원의 횡령, 배임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셧다운, 그래서 손해가 나는 거, 평판이 문제가 되어서 고객이 떠남으로써 손해를 입는 거, 이런 류의 모든 위험들이 오퍼레이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이 파트 1에서는 이 챕터 하나만 가지고 가볍게 다루고요. 나중에 이제 파트 2를 가게 되면 하나의 큰 과목으로 이건 내용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아주 가볍게 넘어갑니다. 가볍게 넘어가는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량화하는 거니? 이런 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계량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니? 그런 걸 갖다 여기서 또 볼 거라서 이것도 그렇게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하지만 범위는요 딱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파트 1에서는 다룹니다. 스트레스 테스팅,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2007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각 금융기관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 스트레스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팅은 나중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 쪽을 공부할 때에 이 스트레스 테스팅을 갖다가 대단히 이제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파트 2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파트 1에서는 가볍게 금융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류의 가벼운 소개 정도만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가요. 스터디 세션 12하고 13까지가 전부 다 이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스터디 세션 14에서 픽스 인컴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채권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리딩 53에 채권의 가치 평가를 보면, 픽스 인컴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말하는 픽스 인컴은 채권이에요. 채권의 가치 평가를 리딩 53 프라이싱 컨벤션 디스카운팅 아비트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리딩 57까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채권을 공부를 하면서 뭐도 같이 공부를 할 거냐면 계산기 사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어떻게 쓸까? 계산기 사용법도 이 채권에서 같이 이제 미리 좀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픽스 인컴 밸류에이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 나오는 모든 주제가 다 쉽지 않지만, 특히나 채권도 굉장히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복습을 해서 개념들을 점점점 자기 걸로 좀 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세션 15가 옵션 밸류에이션입니다. 옵션도 이거는 가치 평가라서 채권하고 똑같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노미얼 추리라는 이항 추리 모형으로 옵션을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노벨 경제상을 받았던 모형이죠. 블랙쇼얼즈 머턴 옵션 방정식을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끝에 가서. 그리고 리딩 60에 보게 되면 옵션 센시티비티 메저라고 해서 그릭이라고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라는 그런 류의 그리스 문자 같은 그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 기호들이 전부 다
어떤 시장의 변수가 바뀌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바뀝니까?를 나타내는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이 민감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서 옵션에서는 이 옵션의 그릭을 갖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시험 목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옵션도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끝나고 나면 옵션의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먼저 채권 밸류에이션을 먼저 하고요. 스터디 세션 14에서 그 채권 밸류에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옵션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모델이 두 개가 끝나요. 채권과 옵션에 대한.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리스크 모델 쪽으로 그 리딩 45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모델부터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는 리딩 53에 117페이지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117페이지. 리딩 53 Pricing Convention, Discounting and Arbitrage요. 자,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오긴 할 텐데, 다른 금융 자격증을 국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본이 좀 있으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좀 신선하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겠군. 역시 FRM은 좀 달라.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주 신선한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좀 새로운 어프로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컨셉이나 수식들도 있어서, 미리 공부하셨던, 국내 자격증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쉽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냥 금융 자격증으로 내가 FRM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 처음 시작하는 요 주제, 픽스 인컴부터가 좀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있잖아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갖다 좀 세뇌시켜 나가야 돼요.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냥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도 있잖아요.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좀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최면을 걸고 세뇌시킨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서 문제 풀면 돼요. 자, 리딩 53에 일단은 이거점 포커스 바로 밑에 웜업 보겠습니다. Fundamentals of Bond Valuation.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There are three steps in bond valuation process. 채권의 가치 평가라는 과정은 모두 3단계가 있다. 자, 먼저 스텝 1에서 estimate the cash flows over the life of the security. 먼저 이 the security가 이제 채권이니까 채권의 over the life, 채권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캐시 플로우가 뭐가 오는지를 추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117페이지예요. 자, 채권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합니다.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 볼 텐데, 금융상품은 말이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투자상품은 예를 든다면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금융투자상품들은 투자를 했을 때에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상품에 속합니다. 자, 왜 투자할까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자,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말이죠. 나한테 뭔가 머니터리 베네핏이 있습니다. 돈으로 뭔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내가 무슨 자격증이나 또는 어떤 학위처럼 말이죠. 나 이거 주식 가지고 있다고 밖에 뭔가 내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그 미래 현금 흐름이 주식 들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배당 같은 게 오죠. 배당. 반면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 또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들은 보게 되면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과 얘들은 전부 다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죠. 자, 미래 캐시플로우, 이 속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으로부터 오는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배당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은 약속한 게 아니죠. 언제 줍니다. 얼마 줍니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쓰게 되면 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expected 캐시플로우예요. expected.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어떤 타이밍에 돈이 올 거며 얼마가 올 건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이제. 주식 사게 되면 배당 얼마 받지? 이런 걸 예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하고 원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는 언제 말이죠? 얼마만큼의 캐시플로우가 올지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promised 캐시플로우예요. 약속했던 현금 흐름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위험은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배당과 같은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에요. 이건데 그 배당이 언제 오고 금액으로 얼마가 올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어쨌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상하는 애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치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이 정도 돈 받을 거면 위험은 뭐겠습니까?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어떤 예상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상된 사건들은 전혀 위험이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다 알고 있어. 주식이 아무런 충격 안 줘요. 이미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예상으로도 벗어나는 위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예상보다는 다른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얼마만큼 위험 프리미엄 받으면 되는 거니 그런 걸 공부하는 게 CPM이라는 게 있습니다. CAPM 나중에 그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공부할 거예요. 자, 지금은 채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채권은요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약속된 현금 흐름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험을 우리는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죠. 자, 모든 채권은 그럼 약속을 안 지킬까요? 그러진 않아요. 약속을 지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위험해졌죠, 이제. 앞에서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t=0 시점에서 채권을 샀는데 $100를 주고 채권을 샀어요. 근데 이 채권이 약속을 하기로는 1년 뒤에 $110를 주기로 약속된 프라미스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o default. 디폴트가 안 나면 110 받아요. 하지만 디폴트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110을 못 받고요. 이건 채권 가격 아주 많이 떨어질 테니까 예를 들어서 80 정도밖에 못 받아요. 또는 50 정도밖에 못 받아요. 요렇게 말이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고 복수계죠 벌써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될 수는 확률이 몇 %지? 부도 안 날 확률. 부도 날 확률은 몇 %야?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면 기대값이 뭐니? 그 기대값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그게 이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않니? 이런 식을 접근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위험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모든 채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죠. 무위험에 비해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애들은 프리미엄을 좀 붙여서 수익률을 갖다 좀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나쁘면 나쁠수록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금리가 높아요. 신용도가 나쁘면. 자, 그렇게 했더니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하신 아마 학생분 같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근근히 먹고 살고 일용직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신용도가 나쁘니까. 근데 돈이 굉장히 많고 그냥 뭐 연봉도 엄청 센 사람이 가가지고 은행에 돈 빌려 했더니 그 사람은 이자 작게 내라고 합니다. 그거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몇 억씩 연봉 받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 빌릴 때는 이자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왜 이자를 많이 받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도 많이 받게 되면 진짜 부도 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 그게 이제 뭐 어떤 면을 착각을 했냐면, 통계적으로 말하면은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고금리로 내 이자를 많이 의지를 갖다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도 나는 게 아닙니다. 고금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은행은 금리를 좀 많이 받는 거냐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 그중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분명히 부도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부도 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은행도 예금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은행 망하게 되면 그럼 예금자한테는 돈 어떻게 돌려줍니까? 대출을 해주는데 돈 다 띄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뭐 돈 띄었군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번 예금 안 받을게요.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예금 자기 한 거 다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갖다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뭐 널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다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는 이자 하나도 안 받고 내가 다 돈 빌려줄게. 그렇게 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나중에 예금 찾으러 왔을 때 내 이자 안 줍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당신 돈은 좋은 일을 썼으니까 그냥 뭐 남한테 적선했다고 생각하고 덕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갚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분명히 그 중에서 부도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자를 미리 좀 많이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가 그 중에 부도나는 사람 때는 원금 손실이 나오게 되면 많이 받은 이자 가지고 원금 손실을 커버하고, 그리고 돈을 조금 남겨가지고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부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도나는 건 아니고, 그 그룹에서 부도가 그래도 빈도는 높겠죠. 빈도가 많다 보니 손해가 많이 날 거예요. 그 손해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손해를 다 은행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조금의 돈을 남겨서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나눠주자. 이렇게 돼야만이 그게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무위험 대비 위험 프리미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개념 알아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말이죠. 뭐를 기대할 수 있나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됩니까? 이게 미래에 온다면서요. 그 미래에 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한 게 금융상품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의 미래 현금 흐름은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의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상을 해야 되는 현금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약속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채권은요, 그 중에서 약속된 현금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현금 흐름은 이제 쉽죠. 뭐 언제 이자 받고 원금 언제 온다 쉽다고요. 그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는데,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는 안전한 현금 흐름이라면 좀 디스카운트를 작게 해서 가져오면 되고, 위험한 것일수록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다 더해서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3스텝 보시면 스텝 1에서 estimate the cash flows over the life of the security. the security가 채권이니까 채권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오는지를 갖다가 추정해 보세요. 추정할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쫙 늘어놓으면 됩니다. 언제 이자 받고 언제 원금 받아야 늘어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이 스텝 2에서 determine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미래에 오는 현금 흐름이니까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좀 가져오기 위한 할인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할인율이 based on the risk. 이거 위험에 따라서. 그 위험은 뭐냐면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갖다가 정해야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이 위험하면 할수록 현재로 가져올 때는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할인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많이 까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스텝 3에서는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estimated cash flow. 자,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세요. 미래에 도는 돈이 불안한 것일수록 현재 가치는 작게 평가가 돼야 되고, 어쨌든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곧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for treasury bond, treasury bond는 국채죠. 미국채. 자,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the appropriate rate used to value the promised cash flow. 벌써 나오네요. used to promised cash flow. 약속된 현금 흐름을 valuation,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적절한 할인율이 있는데 이거를 risk-free rate, 무혐이자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는요,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언제 이자를 주고 언제 원금 갚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쓰는 할인율은요, 무혐이자를 써야 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중요한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This may be a single rate used to discount all of the cash flows or a series of discount rate that correspond to the time until each cash flow arrive. 자, 이때 말하는 this가요, discount rate, 할인율인데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may be a single rate. 하나의 할인율로만 할인해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series of discount rate. 1년에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할인율을 쓸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single rate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a single rate, this may be a single rate. 그 single rate를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만기 수익률이라고 해요. maturit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series of rate라고 되어 있는 1년의 현금, 1년의 과정, 그런 거를 spot rate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릅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채권의 가격을요, 제가 말로 그림을 수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채권의 가치 평가를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제로는 t = 제로 시점, 현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약속됐던 현금 흐름이 있어요. t 시점이 언젠지도 알고 있고 얼마가 온지도 압니다. 그거를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 올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자는 거죠. t = 1 시점부터 n까지 오는 현금 흐름. 자,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게 채권의 만기죠. 5년 만기 채권이면 이게 이제 5가 될 거고요. 지금으로도 1년 후에 이자 받고 1년 후에 오는 거는 요 캐시플로 1인데 그거는 쿠폰 이자 받을 거고 2년 차에도 이자 받을 거 3차년도도 이자, 4차년도도 이자, 5차년도 되게 되면 이자하고 원금 받아.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할인을 해오는데 1년 후에 오는 거는 1 더하기 어떤 할인율로 할인하면 되고 2년 후에 오는 거는 1 더하기 할인율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딱 하나의 할인율만 쓰자. 그거를 YTM이라고 합니다. Yield to Maturity라고 해요. 여기. 예. 근데 이거는 그 문장에도 보게 되면 this may be a single discount rate 될 수 있고요. 또는 or a series of rates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두 개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어떤 할인율을 쓰든지 간에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또다시 summation t = 1부터 n까지 캐시플로우를 할인할 텐데 이제는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할인율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할인율을 쓰고 싶다. 그때 쓰는 할인율이 스팟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T가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오는 현금 흐름은 1년짜리 스팟 금리로, 두 번째 오는 현금 흐름 2년짜리 스팟 금리,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해오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 스팟 금리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건 뭘 써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라는 건 두 번째 챕터에서 공부하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게 이제 나오는데, 채권을 잘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 YTM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얘를 이해 못하게 되면 채권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YTM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YTM을 정확히 있잖아요. 그죠? YTM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YTM을 이번 챕터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의미를 곱씹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18페이지에 for non-treasury security, non-treasury security는 회사채 같은 거예요. 국채가 아닌 회사채 같은. 이거는 이제 회사채는 위험한 채권이죠, 이제. corporate bond 같은. 자, we must add risk premium to the risk-free rate.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무위험에다가 뭔가 붙여야 된다고요.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무슨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니? 그건 무위험에다가 어떤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할인율을 써야 돼요. This risk premium is added yield to compensate for greater risk. 왜 그러면 할인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국채에 비해서는 credit risk,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신용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말이죠. 고민 없이 내놓기만 하면 잘 팔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살려고 하게 되면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라는 것과 두 개를 보게 되면 국채는 면밀히 들어볼 게 없어요. 국채는 내놓으면 그냥 뭐 보면 국채권 하나 사면 됩니다. 회사채를 살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성의 면에서 보게 되면 국채는 원활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채는 유동성이 떨어져요. 유동성 시장 하기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보면 금방 알아요. 자, 보면은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니면 단독주택 사시겠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파트 34평, 아파트 35평, 머릿속에 그림 나오죠? 35평, 방 3개겠군.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2개 있을 거야. 내가 뭐 반듯하게 만들어졌겠지 뭐, 당연히. 안다고요, 이제. 금방 팔리죠,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저기,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보면 단독주택도 하나 있는데, 걔도 한 35평 됩니다. 그럼 가서 봐야죠, 이제. 35평 단독주택도 어떻게 생겼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 살기는 좀 편해요. 어때? 뭐, 이런 거 다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빨리 거래되는 거냐면, 아파트가 훨씬 빨리 거래되고, 같은 평수라보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어느 거 사시겠어요? 급할 때는 팔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사죠. 그럼 아파트가 똑같은 평수의 단독주택보다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되게 높으니까. 팔려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국채는 유동성이 높아요. 회사채는 유동성이 낮아요. 회사채는 가격이 싸다고요. 그래서 급할 때 팔아서 현금화 시키기가 좀 불안하니까. 그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현금으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위험 대비 프리미엄을 붙였다는 거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 다음에 콜 리스크 프리미엄 또는 뭐 프리페이먼트 리스크 프리미엄, 다양한 그 현금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 프리미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콜러블 본드 같은 경우는 콜 리스크 프리미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그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뒤에 가면 조금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거기 네 번째 문장에서 when using a single discount rate to value bond, the risk premium is added to risk-free rate to get appropriate discount rate for all of the expected cash flow. 우리가 만약에 싱글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죠. 이제 YTM이라는 딱 하나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YTM Y라는 거는 위험한 현금 흐름, 리스키한 캐시플로우인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부도날 수도 있다고. 자, 위험한 캐시플로우니까 할인율을 위험한 캐시플로우에 맞는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 Y는 리스크 프리라는 무위험 할인율을 쓰면 안 되고 더하기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야 된다고요. 위험 프리미엄을. 자, 위험 프리미엄 무슨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입니까?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안 팔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종류의 위험 프리미엄들을 다 붙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이 YTM을 이번 챕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이 YTM이라는 게 위험 채권에 붙이는 수익률, 일단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무위험 대비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자, calculating the value of coupon bond라는 거요. 자, 이거는 이제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쿠폰 본드인데 이자를 주는 채권인 거죠. 지금 이자를 주는 채권인데 하여튼 회사채예요. 참, 회사채라고는 뭐 딱 잘라서 말을 못 하겠네. 어쨌든 쿠폰 모드입니다. 이표채예요, 이표채. 이자를 주는 채권. 여기서는 아마 그 국채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국채가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프리미엄 얼마 붙이면 되는 거니, 그거는 위험 채권으로 넘어가면서 위험 프리미엄 얼마 붙여야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valuation with a single yield. single yield가 single discount rate. 하나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용해서 채권의 가치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Y라는 딱 하나의 할인율을 이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채권의 가격 구해봅시다. 이 값 얼마인가요? 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잠깐 쉽시다.